자, 오늘 세월호 관련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야당의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했고요. 세월호 유족분들은 야당 당사로 갔습니다. 임수정 기자, 이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한 30명 정도가요. 오늘 청와대 앞으로 가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요구를 하면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초에는 더민주 초선이 57명인데 한 40명 정도 참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예상보다는 좀 참여율이 낮았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외투쟁이라는 그런 이제 비판을 좀 여러 의식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 참석한 의원들도 그런 이제 여론을 의식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싶어서 나왔던 게 아니다. 3개월 동안 꾹꾹 참다가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야당 의원 두 사람 얘기를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고 급기야 강제 해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3개월짜리 의정활동에 불과한 초선 의원들입니다. 사리분별 못할 수도 있고 중진의 무게감 이런 부분들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리분별쯤은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 사리분별 못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좀 방어적으로 얘기한 거네요. 박성국 자,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사리분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저렇게 사리분별은 할 줄 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원내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합법적으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그리고 또 민주 다수결과 또 소수자 존중이라는 의결 원칙을 거쳐서 결정을 지어달라라는 것으로 국민의 녹을 먹는 자리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버려두고 저렇게 장외를 와서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광장으로 몰려와서 어떤 구호를 외치고 한다면 시민단체 활동을 하지 왜 배지를 달고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선출되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지금 당내에서도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성숙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수권 야당으로서의 이미지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러한 우려도 사실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반대로 세월호 유족분들은 야당 당사를 향했습니다. 점거란 말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저 장면이 보이는 거죠. 예, 오늘 오전 같은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전 10시 조금 안 됐을 시간에요. 세월호 유가족들과 백남기 농민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소속 관계자들 한 20여 분이 더민주당 당사로 예고 없이 찾아와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농민 시위할 때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지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기에 아직 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찾아와서 저는 항의 농성에 들어갔죠. 근데 저게 우연입니까? 야당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에 가고 바로 그 시각에 유족분들은 당사로 왔군요. 사실 저희도 오늘 취재 과정에서 좀 뭔가 엇박자가 일어난 거 아닌가. 왜 하필 같은 시간에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서 조금 의아해하면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어떤 연관관계는 찾지 못했고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방송 직전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다음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우려했던 대로 저분들이 우려한 대로 세월호 특별법 특별법 합의는 미뤄졌고요.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만 합의가 됐습니다. 실제 이분들 구호도 좀 들어볼까요? 주장을 정확하게 내놓으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검안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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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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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청문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청문회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조윤선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있죠. 후보자와 관련한 주장이 야당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돈 씀씀이라는 게 지적이 된 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서 3년 8개월간 총 소비액은 18억 3천만 원으로 매년 5억 원가량 지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분이 다 합치면 고작 2억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김진규 기자, 김병우 의원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조윤선 장관은 여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재력가 중에 한 명인데요. 2013년도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됐을 당시에 관보에 게재된 재산이 46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다시 신고한 재산이 52억 원인데요. 네. 그 사이에 이제 3년 8개월 동안 5억 1천만 원이 늘었는데, 근데 문제는 조윤선 장관의 남편이 또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그리고 저 변호사죠. 대형 로펌의 변호사죠. 네. 그 당시에 우리 세금 신고를 확인해 보니까 2013년부터 올해까지 34억 9천만 원을 벌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내고 나니까 23억 4천만 원이 남았는데, 근데 재산은 5억 1천만 원밖에 증가되지 않았으니 네. 18억 3천만 원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네. 다 썼다고 하면 1년에 5억 원가량을 쓴 건데, 네. 부부가 어떻게 한 가정에서 1년에 5억 원씩 소비를 하면서 사느냐? 좀 의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윤선 후보 측에서는 좀 설명을 죄송합니다. 후보자죠. 그 설명 좀 내놓았습니까? 아직까지는 공식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네. 사실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당시에도 청문회를 앞두고 이 비슷한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당시에도 1년에 조윤선 후보가 5억 원 가까이 정도의 돈을 쓴 걸로 계속 해마다 쓰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때 이제 조윤선 후보의 답변은 씀씀이가 좀 크다. 네. 뭐 부모님도 처가식 도와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돕고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정도 소비를 한 거지, 이 뭐 1년에 5억 원을 뭐 어디 엉뚱한 곳에 쓴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습니다. 자, 실제로 2013년에 있었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절의 인사청문회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의 규모하고 재산 신고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1년에 얼마나 썼길래, 무엇을 썼길래. 차량을 유지하고 그 운전기사의 그 월급을 주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부는 사실은 사회생활을 그 오래 했었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서 이런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류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재산을 어디 은닉하거나 그런 일은 한치도 없음을. 자, 청문회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열립니다. 관련된 질문과 답변 그때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엔